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이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직불카드와 체크카드에서 같이 설명드리는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는 둘 다 뭐다? 은행 계좌에 연결됐다. 그래서 은행 계좌에 돈이 없으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직불카드는 은행이 발행하는 거고, 체크카드는 은행이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신용카드망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신용카드망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사가 주로 발행을 합니다. 만약에 신용카드사가 은행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은행하고 제휴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직불카드는 별도의 직불카드 가맹점이 있고,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한다. 그래서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직불카드 가맹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이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 체크카드가 더 유행이 된다는 거. 플러스 여기에다가 신용 공유 기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신용 기능이 약간 있다라고 했는데 50만 원까지 인정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체크카드에 대해서 신용카드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 기능은 없다. 자, 직불카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직불카드를 가지고 이 이용자가 은행 가서 직불카드 거래점에 가가지고 가맹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고 이 직불카드를 건네주면 이 가맹점에서 직불카드를 쫙 크게 되면 이게 쭉 가서 여러분들 발급은행에 가서 계좌가 쫙 돈을 대비해가지고 돈이 있으면 빠져나가고 돈이 없으면 승인이 거절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걸로 결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불카드에 관한 개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여기에서 직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불카드. 자, 선불카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비슷하다. 그래서 범용성, 황금성, 환급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선불전자지급수단에서도 소규모는 등록이 면제되는데,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원칙적으로 뭐다? 등록을 한다. 전자화폐는 뭐다?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통카드도 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가까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카드인가요? 하이패스 카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밀서 충전을 하죠? 충전하고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범용성이 거의 별로 거기만 쓰는 거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게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자표는 아니고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게 이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범용성이 제한되긴 하지만 이 전자상품권은 말 그대로 그 부분만 구두 상품권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구두만 오직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선불전자지급수단하고 이 전자상품권하고 전자화폐하고 도대체 몇 개를 이상 써야만 이거를 전자화폐로 부르고 몇 개를 써야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는 거냐, 선불카드를 볼 것이냐 라고 하는 건데, 전자상품권은 말 그대로 하나만 쓴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어떻게 쓸까요? 적어도 한 두세 개는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자화폐는 뭐 적어도 뭐 네다섯 개 이상, 다섯 개 이상 쓴다고 가정하셨, 다섯 군데 이상. 예컨대 책 살 수 있고, 식당 가서 밥 먹을 수 있고, 학생의 경우에 일정한 구역 안에서 책을 살 수 있고, 식당 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이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영화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버스도 탈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쓸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전자화폐에 가깝겠죠. 전자화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한 두 군데밖에 못 쓴다. 예컨대 교내에서 책 사고 밥 먹는 밖에 안 돼. 학교 구내에서만 그렇게만 쓴다. 이건 학교만 쓰는 게 아니고 또 장소도 어떻게 해요? 아무 데나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성북구청이라든가 아무 데서나 다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서울에서 다 쓴다든지, 물론 이제 지방 가면 못 쓰겠지만 이렇게 서울 시내에서 다 쓸 수 있고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고 이렇게 범위가 넓어야만 전자화폐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티머니 카드 있죠. 교통카드라든가 그 다음에 하이패스 카드인가 이런 거, 하이패스 이런 카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런 것은 오히려 이것에 가까운 거, 상품권이라고 하니까 좀 마의피가 있는데 오히려 이 전자상품권에 가깝고, 오히려 이런 것은 규율 대상에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것에 가까웠고, 또 굳이 좀 더 해석을 넓게 해준다면 이 선불카드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불카드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점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건데, 자, 범용성, 황금성, 환급성 이렇게 낮으면 상품권, 같으면 낮으면 저기 선불전자지급수단, 나쁘면 그 전자화폐. 방금 그림에 관한 겁니다. 허가를 받고 등록을 받고, 소규모인 경우는 등록을 면제된 거. 여기 보면 선불카드의 소규모에 해당되는 게 교통카드가 있겠네요. 교통카드, 그 다음에 전화카드, 구두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도서상품권 이런 거는 이제 상품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불지급수단은 올해카드, KT표준상품권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몬덱스, K캐시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고, IC 카드형 있고 네트워크형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 요건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IC 카드란 뭐냐면, 자, 전자화폐를 나타내는 게 여러분 카드를 갖고 있죠. 카드 이게 칩이 있죠. 칩에다가 정보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충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칩을 가지고서만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맹점 가서 이걸 제시하고 칩에서 정보를 돈을 빼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게 IC 카드형입니다. 네트워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데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이 업무를 해주는 사이트에다가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충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충전해주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어느 사이트를 접속하든 간에 결제할 일이 있다. 그러면 접속해가지고 이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여기서 돈이 차감되게 하게끔, 이게 뭐냐 네트워크형이죠. 이게 컴퓨터가 전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빼나가게끔 하는 거, 이것을 이러한 형태의 전자화폐를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신용카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쇼핑몰을 이용하다 보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신용카드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이거 개념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많이 이용할 때 이렇게 여러 이제 안전 결제 단계를 거쳐서 다음과 같이 이제 결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 이렇게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도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신용카드 오프라인이죠. 갖고 있죠. 갖고 있고, 온라인 신용카드도 이제 있는데, 아까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와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용카드인데 이것도 이렇게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매매보호 서비스, 에스크로란 말 들어봤습니다. 에스크로라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자, A라는 사람이 자, 인터넷 쇼핑몰에 가가지고 물건을 샀습니다. 근데 돈을 미리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금을 해줬어요. 현금으로 입금을 해줬습니다. 카드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돈을 갖고 날라튀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그쵸? 그랬을 때, 자, 네가 돈을 줘야 되는 것과 네가 물건을 받아야 되는 것, 이 양자를 전부 비교해봐가지고, 자, 이 사람이 돈을 먼저 지급을 제3자한테 맡겨둡니다. 맡겨두고, 이 사람이 물건을 보내주고 이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해서 만족을 해서 예스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그때 비로소 받았던 돈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입금을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에스크로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뭐 예컨대 옥션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러한 에스크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입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받은 걸 가지고 보내줘서 그 물건을 받아서 만족을 하면 구매 의사결정을 클릭을 해야만 그 돈을 가지고 그 업체한테 돈을 지급을 한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에스크로 서비스다. 그래서 매매보호 서비스 제도가 에스크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피지업자인데 이거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뭐냐면 제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3,000원입니다. 근데 신용카드 정보를 주긴 싫어요. 찜찜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급결제 수단을 보니까 여러분들 저기 쉽게 할 수 있는 게네요. 여러분 저기 대법원 사이트에 가서 저기 남의 땅, 여러분 아니면 자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띄워보고 싶습니다. 또는 열람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려는데 거기 가서 보면은 아마 열람이 아마 500원일 겁니다. 500원. 근데 500원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금이체를 해주거나 그러면 되는데, 신용카드를 주면 좀 찜찜하죠. 500원 결제하려고 신용카드 정보를 다 준다는 게 찜찜하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손에 휴대폰이 있잖아요. 휴대폰. 그러면 휴대폰을 결제 방법을 휴대폰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휴대폰 정보를 입력해라. 그러면은 인증번호가 뜨면 컴퓨터에다가 휴대폰에 뜬 인증번호를 휴대폰에다가 입력을 이렇게 딱 하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결제가 되면서 등기 등본을 출력을 할 수도 있고 열람도 가능하겠죠. 아마 열람이 500원, 보는 게 800원, 발급받는 게 800원 아마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뜨게 되면, 자, 여러분들 휴대폰은 뭐냐면 통신을 하죠. 통신을 하면서 뭐가 나올까요? 통화료가 나옵니다. 예컨대 SKT로 가정하면 SKT는 여러분들 통화한 만큼의 통화료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휴대폰을 통해서 결제를 합니다. 결제를 하게 되면 돈은 통신사가 받는 게 아니고, 자, 대법원에서 500원 가져가겠죠. 그러면 이제 수수료를 이제 이 업무를 해주고 이 결제물을 도와주고 대법원에서 수수료를 받겠죠. 이게 뭐냐면 이 피지업자입니다. 이게 피지업자. 피지업자가 이렇게 이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데 이 피지업자가 받을 돈을 이 통신사에다가 같이 플러스 알파입니다. 쓴 만큼. 그럼 통신사는 돈을 자기 통화료와 이 두 개 요금을 결합해서 이용자한테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용자는 돈을 지급을 하면 끝나겠죠. 근데 지급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만, 어찌됐든 이용자가 지급을 하게 되면 예컨대 통화료가 3만 원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보를 이용하다 보니까 3,000원을 썼다. 그러면 이용자는 SKT, 그러니까 통신사는 뭐 KTV가 됐던 통신사는 여러분한테 과금을 33,000원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33,000원을 하고 나서 통신사가 이걸 대행한 게 아니고 통신사가 3만원은 통신요금은 자기가 가져가고 3,000원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자기가 거래맺는 피지업자, 물론 수수료를 뛸 수도 있겠죠. 피지업자한테 줍니다. 피지업자는 이거를 또 수수료 띄고 나머지 금액을 여기다가 줍니다. 거래하는 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휴대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몇 번 해봤는데, 하다 보면 여기 보면 다날 뭐 이렇게 뜹니다. 다날이라는 업체입니다. 피지업자. 그래서 다날도 있고 여러 가지 피지업자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이러한 업체가 피지업자다. 그래서 이 지급결제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영역에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거. 이게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로써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말로써 이해가 안 되실 분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한다. 여러분들 이동통신만 있는 게 아니고 집전화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KT 같은 게 집전화도 여러분들이 받는 전화 해가지고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제를 할 때 받는 전화를 해가지고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요금의 합산 과금이 됩니다. 피지업자의 법적 지위와 문제점인데, 이거는 굉장히 내용이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피지업자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여전 금융업법상의 이 대표 가맹점의 지위를 갖는 건데, 이건 무슨 사냐면, 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조그마한 쇼핑몰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쇼핑몰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그마한 이 구멍가게 같은 이 쇼핑몰업자가 이런 지급결제망을 깔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가지 지급결제망을 대신해주는 피지업자가 있으면 여기에 가입을 합니다. 이렇게 가입을 하면 여기엔 전부 수많은 또 이용자가 있겠죠. 이용자가, 그렇죠? 이용자가 있겠죠. 그럼 이용자와 입장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용자가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하려고 했을 때 뭐라죠? 카드 가맹점 가서 그걸 하면 여러분들 가맹점에 가서 가입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가맹점이 아니죠. 숨어있는 사람입니다. 나타나 있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모든 걸 대행하는 거죠. 피지업자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하나의 가맹점으로 봐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대행하는 대표 가맹점의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법상 대표 가맹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여전법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상에는 이게 전자금융업자, 피지업자로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로 법적 지위가 서로 다르다는 거. 이러한 점에만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피지업자도 이제 뭐 신용카드 피지업자가 있고, 계좌이체 피지업자 있고, 전화 소액결제 피지업자가 여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화결제도 휴대폰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통사, 다날, 모빌리언스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계좌이체 관련해서는 금융결제원, 뱅크타운 뭐 이런 게 있고, 신용카드는 이니시스 뭐 이런 게 아마 여러분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이런 이니시스 이런 게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프해 보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피지업자라구나 라고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화 피지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피지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전자채권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채권은 이제 전자금융거래법보다는 주로 이제 전자어음과 관련해 가지고 전자어음에는 뭐가 있었죠? 전자어음 관리기관이 있었죠. 전자어음 관리기관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자채권을 담당하는 어떤 전자채권 관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채권도 전자채권 관리기관이 있다라고 하는 점, 전자음도 관리기관이 있었고 전자채권도 관리기관이 있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음법을 이야기하면서 여러가지 B2B 결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의 결제 방법으로 뭐 외상매출채권이라든가 전자외상매출채권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네. 이런 것 전부 전자채권의 한 유형이다. 그래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 표를 한번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내용을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채권의 양도 대항력고인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상의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내용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컨대 민법상의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은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뭐냐면 현행은 우체국 내용 증명 우편으로서 양도 통지를 해야만 되는데 현재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이 지명채권 양도 방법에 대항력분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이 전자문서 양도 통지와 양도 승낙 통지를 가지고서 공인인증서 해가지고 전자채권기관에 등록을 한 다음에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에는 뭘 해야 된다?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오프라인상으로 보내는 거 똑같잖아요. 종이로 보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전자적으로 하다가 여기에 가서는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종이로 하게끔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자적인 방법이 전자채권관리기관에 이거를 시점 확인이라는 걸 거쳐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서 이거를 민법상의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을 전자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있다. 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자채권이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감독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감독기관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있고, 금감위가 있고, 금감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감독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금융감독원에 전자금융감독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기준인데 여러분들 이건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암호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제 여러분 공인인증서의 구조 같은 것도 해커라든가 해킹 해커 함수라든가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시면은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위해서 암호화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절차를 두고 있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선망인데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을 하다 보면 굉장히 보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까지는 해킹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중국에서 해킹을 했다는 소리도 있는데 현재는 공인인증서 이런 거는 전자서명은 보안이 잘 됩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부하가 걸립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우리나라가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무난히 처리되는데 이거를 이제 모바일 뱅킹으로 했을 때 휴대폰에 대해 했을 때는 휴대폰 칩의 용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에 관한 내용이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내용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무선망을 이용한 경우에 지급 결제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보안망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어떻게 커버할 수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이 휴대폰의 칩이 이제 기능이 강화돼 가지고 유심칩이라든가 여러분들 3G를 이용하신 분들은 아마 옛날 휴대폰은 그냥 썼죠. 근데 요즘 여러분들 이제 3G를 새롭게 바꾸신 분은 뒤에 칩을 이렇게 내장합니다. 칩에다가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칩만 빼가지고 다른 휴대폰에다 또 칩을 꽂아서 쓰면 됩니다. 근데 이 칩에는 섹터가 한 8개 돼가지고 7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개인정보, 여기는 뭐 은행거래 정보, 여기는 신용카드 정보, 여기는 뭐 교통카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여러가지 따로따로 구역을 정해가지고 심을 수 있습니다. 뭐 통신사와 금융기관 간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차치하고 이제 모바일도 앞으로는 이런 게 발전이 되고 메모리 용량도 커지고 통신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면 이러한 인터넷 뱅킹에 버금가는 보안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모바일 뱅킹으로 하는 경우는 인터넷 뱅킹, 즉 유선으로 하는 보안 수준보다는 많이 약화되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지급 수단에 대해서 이 새로운 지급 수단에 관련해 가지고 전자금융거래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법입니다.
세계 최초로 만든 법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전자금융거래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이 이제 거기 보면 전자금융업자가 있는데 전자채권관리권을 빼고 크게 5가지가 있다. 뭐가 있냐면 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업자. 이거는 뭐다? 허가다. 그 다음에 전자자금 이체업자, 선불카드업자, 직불카드업자, 그 다음에 피지업자. 이거는 뭐다? 이거는 등록이다. 어디다 등록된다? 금감원에 등록하면 되죠. 금감위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이 전자금융거래 관련해가지고는 이 기본적인 취지보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이 금융기관이 큰소리치고 이용자들이 그 피해를 이용자가 떠날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용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따라서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 하다가 누가 해킹을 했다. 그러면 시스템이 취약한 거죠? 그런 게 누가 책임진다? 그걸 하는 경우는 금융기관이 책임진다. 그래서 이용자를 대폭 보호하고 두 번째는 그 전에 금융기관 이러한 업무를 하다가 금융기관 말고도 최근에는 여러 전자금융업자들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서 결제를 하는 거죠. 그런 업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여러분들의 교통카드를 충전을 했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 버렸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보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등록을 시키고 감독당국기관에 등록을 시키고 그 사람들 하여금 검사도 받게 하고 감독도 받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마련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은 크게 업자를 규제함과 동시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롭게 태동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급결제 수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생긴 거래법이고 세계 최초의 입법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법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이해를 해주시고 강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압박감을 느끼지 마시고 편하게 그냥 부담 없이 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정도만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엄수표법을 비롯해서 이 지급결제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제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딱딱하고 어려운 과목인데 들으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